우리의 시선은 달의 남극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어붙은 물을 찾고 기지를 건설하며 별들을 향한 문을 열기를 꿈꾸었죠.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거대한 꿈에 집중하는 동안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악몽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물이 풍부한 바로 그 지역이 활성 단층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집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선 그 흙은 폐를 갈기갈기 찢는 화학적 먼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은 시속 7만 2,000km의 속도로 쏟아지는 미세 운석에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러니는 그 기지에서 살아갈 인류의 달 경험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도 거대한 꿈이 어떻게 현미경 수준의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달의 꿈이 하나의 악몽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달이 수동적인 지질학 박물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아주 오래된 바위, 비활성적이고 정적인 존재라고 말이죠. 한번 정복했으니 다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그곳을 걸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류가 달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가장 좁은 기술적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과학은 이 안도감을 주는 그림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달은 수동적인 지질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끈질긴 적대감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이 적대감의 첫 번째 층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발밑에 그것이 흙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레골리스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 용어는 현실이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숨기고 있죠. 달의 표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45억 년 동안 어떤 침식 과정도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고 끊임없는 폭격에 두들겨 맞은 세상. 그 결과 생겨난 것은 모래가 아닙니다. 현미경 수준에서 산산조각 난 유리입니다. 지구의 바위는 물과 바람에 의해 수백만 년에 걸쳐 둥글게 변합니다. 강물이 그것을 굴리고 비가 그것을 녹이죠. 하지만 달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입자들은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흙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작은 칼날처럼 보입니다. 이 입자들은 코와 상부 호흡기에 자연적인 여과 시스템을 통과할 만큼 작습니다.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죠. 아폴로 임무 이후 우주 비행사들의 우주복에는 단 몇 시간의 표면 활동만으로도 눈에 띄는 마모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달의 표면이 단지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사실상 당신과 당신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이 먼지가 하는 일은 폐와 기계를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달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위험은 눈에 보이지조차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자기장은 끊임없는 입자 폭격으로부터 우리 행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죠. 우리는 그것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방패가 없습니다. 전 지구적 규모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극도로 약하고 불규칙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은하 곳곳에서 날아오는 모든 괴너지 우주선과 태양에서 분출되는 모든 하전 이온이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한 속도로 표면에 충돌합니다.
중국의 창어사 호 임무가 측정한 수치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달 표면의 방사선량은 하루에 약 1369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이것을 맥락에 넣어보죠. 지구의 한 사람은 하루 평균 3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을 받습니다. 이는 달에서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를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서 받는 것보다 약 200배 더 많은 방사선을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받는 양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기준선일 뿐입니다. 태양이 입자 현상을 일으키기로 결정하면 이는 확실한 경고 없이 발생하는데, 이 수치는 1시간 안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달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마모시킵니다. 바로 열순환입니다. 달에 대기가 없다는 것은 온도를 조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달의 정오의 표면 온도는 영상 127도 섭씨에 도달합니다. 물의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죠. 자, 단 14지구일 동안 지속되는 달의 밤이 시작되면 바로 그 표면은 영하 173도 섭씨까지 냉각됩니다. 무려 300도에 달하는 온도 변화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재료가 평생 동안 겪지 못할 범위죠. 이 순환이 모든 장비 부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볼트, 모든 가스킷, 모든 케이블. 재료는 뜨거워지면 팽창하고 차가워지면 수축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접합부에 있는 서로 다른 재료들은 서로 다른 비율로 크기가 변합니다. 이것은 느리고 체계적인 기계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아폴로 장비는 며칠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년을 버텨야 하는 거주지의 공학적 요구사항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극지방의 영구 그림자 크레이터에서는 온도가 더욱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영하 250도 섭씨에 가까워지죠. 이것은 명왕성보다도 더 추운 온도입니다. 다른 장비를 모래폭풍처럼 갑작스럽고 눈에 띄게 파괴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매일 밤낮의 순환을 통해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당신 손에 있는 것은 현미경 수준의 유리 조각들 끊임없는 방사선 폭격, 그리고 모든 것을 피로하게 만드는 300도의 온도 순환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들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강화하며 인류가 며칠 이상 해결해야 했던 적이 없는 단일한 생존 문제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달 표면에 착륙했을 때 당신은 단지 편안함의 부재와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통합된 적대감의 존재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의 가장 교활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무기는 바로 당신 발밑에 있는 힘, 그리고 이 적대감의 가장 교활하고 가장 예상치 못한 무기는 바로 당신 발밑에 지면 그 자체였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그곳에 지진계를 설치했을 때 누구도 이 장비들이 매우 바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달은 지질학적으로 죽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바위, 수십억 년 전에 흥미로운 활동을 멈춘 지질학적으로 끝난 세계. 그래서 예상은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계에서 돌아온 데이터는 이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지질학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지진 활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질학적으로 활발합니다. 아폴로 지진 관측망이 운영되던 기간, 대략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이 장비들은 13,000건 이상의 지진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13,000건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들의 성격은 지구의 지진보다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구에서는 지진파가 행성에 비교적 부드럽고 부분적으로 녹아 있으며 물에 젖은 암석에 흡수되어 몇 분 안에 소멸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멈춥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건조한 지각은
지구처럼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동은 그 안에서 튀고 울리고 공명하며 돌아다닙니다. 아폴로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달이 종처럼 울린다고 묘사했습니다. 달의 지진은 단 몇 초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분, 때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 지진 공학이 다루는 30초의 흔들림과는 완전히 다른 스트레스 프로필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낮은 수준의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달에 건설될 어떤 구조물에게도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재료의 피로, 하중과 파괴 모드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단한 기반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악기 위에 구조물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의 이 움직임은 위협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기가 없다는 것은 달을 위해서 오는 끊임없는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미세 운석 폭격입니다. 모래알부터 작은 자갈 크기까지 다양한 이 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초속 20km의 속도로 표면에 충돌합니다. 시속 약 7만 2,000km입니다. 소총 탄환의 속도는 초속 1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초속 20km로 날아오는 미세 운석은 총알보다 20배의 빠른 물체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단일 밀리그램, 즉 작은 개미 한 마리 무게의 입자만으로도 금속 표면에 구멍을 내고 유리를 깨뜨리며 일반적인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재료를 관통하기에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지구에서는 이 입자들 중 거의 아무것도 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기권에서 불타 증발하죠. 하지만 달에는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 폭격은 끊임없습니다. 느리고 끈질기며 누적되는 종류의 파괴입니다. 태양 전지판에는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멍이 생기고 창문과 바이저에는 빛을 산란시키는 미세 균열이 발생합니다. 다른 물건들을 서서히 마모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침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아폴로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단지 승리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경고였습니다. 달 표면에서의 그들의 경험은 장기 임무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먼지가 일회성 오염 사건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순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모든 우주 비행사는 이 순환의 새로운 층을 더할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17호의 지질학자 해리슨 슈미트가 겪었던 달 건초열 증상은 이 먼지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반응성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였습니다. 재채기, 눈의 자극, 목의 염증, 이 모든 것은 안으로 스며든 먼지에 노출된 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슈미트의 노출은 몇 주가 아닌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폴로는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만큼의 정보는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장기간 노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시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아르테미스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 앞에는 날카롭고 마모성이 강한 먼지가 있습니다. 지속적이며 때로는 갑자기 치명적인 방사선 환경, 재료를 피로하게 만드는 극심한 온도 변화, 수분, 심지어 수시간 동안 울리는 지면, 그리고 초속 20km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총알비. 이 위험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임무를 종료시킬 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압박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달은 당신을 격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끈기 있게 마모시킵니다. 이 모든 이론적 위험들은 공학 모델과 위험 분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숫자와 경고 너머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사는 것은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적대감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발견들은 이 이론적인 그림을 어떻게 구체화했을까요? 왜냐하면 아폴로는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다는 것만을 증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첫 번째 단서들도 주었고, 그리고 그 단서들은 이론적 모델이나 실험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달에 갔던 첫 인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충격적인 첫 목격담이었습니다. 아폴로의 일지가 공개되었을 때 달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발견들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물학적이었습니다. 아폴로 17호의 지질학자 해리슨 슈미트는 달에서 건초열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달은 공기가 없는 멸균된 세계였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꽃가루도 미생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증상은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슈미트는 달 착륙선으로 돌아온 직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고 목이 따가웠습니다. 이것은 3일간의 표면 임무 후에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슈미트가 달 표면에서 가장 오래 머문 아폴로 우주 비행사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출이 증가할수록 신체의 반응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과학자들에게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달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달 그 자체였습니다. 고 그 회색 먼지, 고 그 무해해 보이는 레골리스는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이 아니었습니다. 활성이었습니다. 신체는 그것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우주 방사선에 두들겨 맞아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호흡기에 들어오자 면역 체계가 경보를 울린 것입니다. 이것은 달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는 첫 번째 생물학적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표면 물질과 싸우는 환경이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생물학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과 중 하나인 아폴로 우주복 또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복들은 공학의 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압력 밀봉 장치가 있었고 유연한 움직임을 제공해야 하는 베어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의 표면 활동 후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 관절의 움직임이 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지퍼와 잠금 장치는 완전히 청소하기 어려운 모래 낀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진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회색으로 변한 우주복. 이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었습니다. 먼지의 현미경 수준의 유리 같은 입자들이 직물의 섬유를 자르고 밀봉 장치를 마모시키며 움직이는 부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수백만 달러와 수천 시간의 공학 기술로 설계된 시스템이 단순한 먼지에 의해 이토록 빠르고 효과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의 방어 메커니즘이 단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달은 당신이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마모시키는 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 침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매번의 외부 임무 후 그 날카롭고 반응성 강한 먼지는 우주 비행사들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땅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처럼이 아니었습니다.
아폴로 지진 관측망이 1972년과 1977년 사이에 13,000건 이상의 지진 현상을 기록했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죽었다고 여겨지던 세계가 이토록 움직여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흔들림의 성격이었습니다. 아폴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들은 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지구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몇 초, 아마도 몇 분 안에 소멸됩니다. 우리 행성의 내부 구조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의 내부는 건조하고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반사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흔들림이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지면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약해지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달의 기본 구조가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대신 가두고 울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달 표면에 놓인 어떤 구조물이든 우리의 공학적 직관에 완전히 반하는 종류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지속적인 진동, 먼지는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우리 옷을 찢었습니다. 지면은 우리 발밑에서 종처럼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며칠간의 임무 동안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른 맥락에 놓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가가 되었습니다. 아폴로의 짧은 방문은 이 적대감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은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생물학자들도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달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하면 태양 속의 한 방울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보이지 않는 위협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바로 방사선입니다. 달 표면에서 온 수치들은 단지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장기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을 뒤흔들 만큼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들은 아폴로보다 훨씬 뒤에 나왔습니다. 중국의 창어 사호 임무는 달의 뒷면에 방사선량계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측정한 것은 모든 방정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치는 하루에 1369 마이크로시버트였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면 충격적인 그림이 드러납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3 마이크로시버트의 배경 방사선을 받습니다. 이는 달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지구에서 거의 1년 동안 받는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200배 더 많습니다. 이것은 국제 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이 노출되는 양의 약 2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구 자기권의 보호막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과학계는 조용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의 장기적인 기지를 건설하는 꿈이 단순한 공학적 문제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인체가 견디도록 진화하지 않은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들은 태양이 가장 조용한 정상적인 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항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72년 8월에 증명되었습니다. 아폴로 16호가 지구로 귀환하고 아폴로 17호가 발사되기까지의 그 한 달 동안 태양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태양 입자 현상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괴너지 양성자의 갑작스럽고 격렬한 방출. 만약 이 폭풍 동안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들이 있었다면 결과는 아마도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즉, 두 번의 유인 임무 사이에 이토록 격렬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가장 격렬했을 때의 방사선량은 몇 시간 안에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유발하고 충분한 보호 없이는 생존 한계를 초월할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 후의 분석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운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임무 계획자들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이 순전히 공학 기술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주 기상 예보는 그 이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입자 전선이 달에 도달하는 것과 감지되는 사이의 시간은 여전히 수분, 기껏해야 수시간으로 측정됩니다. 1시간, 그것이 야외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돌아오는데 가질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에서 수행되는 모든 외부 임무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우주적 도박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기 정착의 가장 유망한 장소로 여겨지던 지역에서 달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달의 남극, 이곳에 물, 얼음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존재에 필요한 유일한 자원.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 희망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연구원들이 그 지역의 지질 구조를 조사했을 때 그들은 활성 단층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움직임의 징후를 보인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영구 그림자 크레이터, 즉 얼음이 있는 곳이 달에서 가장 춥고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죽은 지역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반대를 시사했습니다. 달의 내부가 식으면서 수축하고 이 수축이 지각에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단층선을 따라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층선들 중 일부는 계획된 아르테미스 착륙 지점 바로 아래 또는 매우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집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드러난 것은 모험의 땅이 아니라 생존의 악몽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먼지, 200배 더 강한 방사선, 1시간 안에 치명적일 수 있는 태양 폭풍, 매 순환마다 재료를 마모시키는 300도의 온도 변화, 애지 종처럼 울리는 지면, 그리고 가장 귀중한 자원이 있는 곳의 활성 단층. 아폴로는 우리에게 단지 경고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단지 방문할 장소가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모든 가능한 메커니즘을 동원해 당신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환경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들, 이 메커니즘들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먼지의 화학적 성질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300도의 변화는 거주지의 밀봉 장치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달의 적대감을 이해하려면 단지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대감 뒤에는 무작위적인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극도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무자비한 물리적, 화학적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빠르게 진행되는 충격에서 벗어나 이 적대감의 엔진 덮개 아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달이 당신과 당신의 기술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세부 사항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부 사항은 바로 당신 발밑에 그 먼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유리 조각을 집어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과정을 45억 년 동안 공기도 물도 없고 생성된 조각들을 둥글게 만들 어떤 과정도 없는 환경에서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달 표면의 레골리스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충돌 원예, 임팩트 가더닝 라고 불리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지구에서 암석은 물이 얼어 팽창하거나 바람이 마모시키거나 강물이 굴리는 등의 풍화작용을 통해 흙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표면은 오직 충격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생성된 순간만큼 날카롭고 반응성이 강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달 먼지는 규산염 광물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석탄 광부나 샌드 블라스팅 작업자에게 규폐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광물군입니다. 하지만 달 버전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이 규산염 입자들은 인간의 코와 상부, 호흡기의 자연적인 여과, 메커니즘을 통과할 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면역 체계가 이 물질에 대처할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폐포 지역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먼지를 단지 기계적인 자극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잠재적인 생물학적 무기로 변모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유사 물질들과는 달리 이 먼지의 화학적 성질은 물과 공기와 반응하여 결코 중화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화학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얼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지 마모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반응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먼지의 위험은 단지 모양과 기본 화학적 성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풍화, 스페이스 웨더링라고 알려진 과정입니다. 달 표면의 모든 먼지 입자가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과 우주선의 끊임없는 폭격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입자들의 가장 바깥 원자층을 변화시킵니다. 벽에 문지른 풍선이 정전기로 대전되는 것처럼 달 먼지도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정전기적으로 대전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단지 표면에 수동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닿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우주복, 장갑, 헬멧, 바이저, 달 지면에 닿은 장갑 표면에는 단지 먼지가 묻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 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로 가져왔을 때 이 먼지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공기 중으로 떠다니고 이동하며 모든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학적 반응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주 풍화는 이 입자들의 표면에 매달린 결합, 댕글링 본즈를 만듭니다. 즉, 화학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전자를 빼앗기 위해 굶주린 원자들입니다. 이 입자들이 생물학적 조직과 만나면 이 전자에 대한 갈증은 세포 수준에서 산화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구의 흙은 이만큼 반응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물과 공기가 이 매달린 결합들을 수십억 년 전에 포화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달 먼지는 화학적으로 원시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따라서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겪었던 건초열은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체가 이전에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화학적 공격에 대한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먼지는 단지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현미경 수준의 위험에서 벗어나 거시적 규모의 위협으로 넘어가 봅시다. 300도의 열순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클립을 잡고 반복해서 구부렸다 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순환은 금속 구조에 미세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충분한 순환이 반복된 후 클립은 부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달이 당신의 장비에 하는 일입니다. 달의 정오의 표면 온도는 영상 127도 섭씨에 도달합니다. 14지구일 후 달의 밤이 시작되면 바로 그 표면은 영하 173도 섭씨로 떨어집니다. 무려 300도의 온도 변화입니다. 어떤 공학 구조물이든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볼트, 게스킷, 케이블, 모든 재료는 고유의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워질 때 얼마나 팽창하고 차가워질 때 얼마나 수축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300도의 순환 동안 볼트는 게스킷과 다른 비율로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한 번의 순환에서는 이 효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번, 100번, 1000번의 순환 동안 이것은 누적적인 기계적 피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밀폐되었던 게스킷의 틈이 생기고 부드럽게 움직이던 관절이 뻑뻑해지거나 헐거워집니다. 구조 부재에는 열 응력 균열이 퍼져나갑니다. 아폴로 장비는 단 며칠, 즉 소수의 열 순환만 견디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연구 기지는 수년, 즉 수백 번의 순환 동안 압력 무결성, 단열, 기계적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테스트는 지구에서 완벽하게 수행될 수 없습니다. 지구에는 300도의 열 순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의 첫 번째 실제 테스트는 그것이 생존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곳 달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장비를 느리고 체계적으로 매일 밤낮의 순환을 통해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는 물리적으로 날카롭고 화학적으로 공격적이며 정전기적으로 달라붙는 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를 느리지만 확실하게 약화시키는 무자비한 열순환. 이 둘은 달의 표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대기가 없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는 마모의 부재에서, 다른 하나는 열 완충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표면과 온도의 위협일 뿐입니다. 달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 중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조용한 진공 속을 떠다니고 당신 아래의 지면을 흔드는 힘. 왜냐하면 달의 방사선장과 지진 활동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달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위협들은 먼지나 온도만큼이나 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규칙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첫 번째는 달이 당신에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대기의 부재. 이것이 바로 방사선장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해지는지의 열쇠입니다. 지구에서는 행성을 둘러싼 자기장과 대기가 다층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 대부분을 굴절시키고 우주 깊은 곳에서 오는 우주선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달은 두 가지 주요 방사선 유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하 우주선 GC-L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은하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초신성 폭발과 같은 사건에 의해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된 괴너지 원자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생물학적 조직을 통과할 때 경로를 따라 이온화를 일으킵니다. 즉, 원재에서 전자를 떼어냅니다. 이것은 DNA의 결합을 포함한 화학적 결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복구 메커니즘이 대부분의 손상을 복구하지만 이 복구 과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만 번의 노출 동안 오류율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GCR은 지속적이고 모든 방향에서 오는 배경 소음과 같습니다.
그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사선 유형은 훨씬 더 격렬합니다. 태양 입자 현상 SPE입니다. 이것들은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과 관련된 갑작스럽고 강렬한 괴너지 양성자 방출입니다. GCR이 지속적인 이슬비 같다면 SPE는 갑작스러운 허리케인과 같습니다. 1972년 8월 사건에서처럼 대규모 SP 이동한 방사선량은 몇 시간 안에 급성 방사선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시급한 생명 위협입니다. 이 폭풍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보통 두꺼운 레골리스 층이나 특별히 설계된 폭풍 대피소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GCR에 대한 차폐는 단순히 더 많은 질량을 추가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너지 입자들이 차폐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이 차입자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방패 자체가 방사선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두께를 넘어서면 더 많은 차폐를 추가하는 것이 노출을 줄이는 대신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달의 방사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드는 공학적 역설입니다. 따라서 달의 방사선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이제 위쪽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아래쪽에 숨겨진 위협으로 넘어가 봅시다. 달 지진. 아폴로 지진계 데이터는 달이 단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신부 월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지진들은 표면 아래 약 700에서 1200km 깊이 달의 신부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구와 태양이 달에 가하는 조석 응력에 의해 유발됩니다. 달을 단단한 구체가 아니라 궤도를 돌면서 계속해서 약간씩 쥐어졌다 펴지는 물체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달 내부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고 주기적으로 작은 지진 현상으로 방출되게 합니다. 이것들은 보통 규모가 작지만 달의 배경 지진 운궁거림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천부 월진입니다. 이것들은 지각의 상부 수백 킬로미터 내에서 발생하며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달이 지질학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냉각되고 수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들 중 일부는 리히터 규모로 약 5에 도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결과가 훨씬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달의 건조하고 단단한 지각은 지진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내부에서 반향하며 달이 종처럼 울리게 합니다. 한 번의 흔들림이 수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물이 장기간의 저주파 진동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엔지니어들이 설계하는 짧고 격렬한 흔들림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구조적 피로와 공진으로 인한 손상이 훨씬 더 큰 우려 사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질학적 및 방사선 위협은 달의 가장 명백한 적대감입니다. 하지만 달의 무기고에서 가장 교활한 무기는 아마도 가장 작은 것일 겁니다. 미세운석. 이것들은 초당 평균 20km의 속도로 달에 충돌하는 모래알 크기의 입자들입니다. 이 속도는 소총 탄환 속도의 약 20배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작은 입자들은 불균형적으로 큰 충격을 가합니다. 단일 밀리그램의 입자만으로도 금속 표면에 구멍을 내고 유리를 깨뜨리며 우주복의 외부 층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권이 우리를 이 끊임없는 폭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것들은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불타버리죠. 하지만
달에는 이 보호막이 없습니다. 이것은 달 표면의 어떤 구조물이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샌드 블라스팅 과정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 전지파는 서서히 효율을 잃고 광학 표면은 긁히며 게스킷과 밀봉 요소는 마모됩니다. 한 번의 큰 충격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번의 작은 충격의 누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가피한 성능 저하입니다. 이것은 달의 또 다른 끈질긴 공격 방식입니다. 즉각적인 재앙이 아닌 느리고 체계적인 마모. 그러니 우리 앞에는 DNA를 파괴하는 방사선장, 종처럼 울리는 지면, 그리고 초음속으로 쏟아지는 보이지 않는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지와 온도, 순환 위에 더해집니다. 이 메커니즘들 각각은 단독으로는 관리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진짜 힘은 그것들을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고 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기계와 물리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공학적, 환경적 문제들 너머에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취약하며 훨씬 덜 이해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신체입니다. 아르테미스 임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영역에서 인간 내구성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달에서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 가장 끔찍한 부분은 우리 몸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기계, 지면, 환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지의 영역, 진짜 공포, 그리고 진짜 모험은 인간, 생물학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첫 번째 발견은 혁명이었습니다. 과학 문헌에 간단히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의 공백, 불가능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백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 첫 번째 장엄한 순간 6분의 1 중력의 사각지대, 이런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6분의 1 중력의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거주지 설계, 모든 임무기간은 인간의 몸이 이 환경을 견딜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불완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주 정거장에서 얻은 미세 중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는 즉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뼈, 특히 척추, 엉덩이, 다리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뼈는 밀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비율은 미미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 사이입니다. 이는 6개월 만에 우주 비행사가 뼈 질량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손실은 임상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의 진행과 유사하지만 훨씬 짧은 기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 중력 상태에서 신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달은 미세 중력이 아닙니다.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뼈와 근육에 어느 정도의 기계적 부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혈관계가 작동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충분한가? 뼈와 근육은 스트레스를 통해 유지됩니다. 특정 수준의 기계적 부하를 요구하죠. 6분의 1 중력에서는 이 부하가 줄어들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이 감소된 부하를 충분하다고 해석할까요?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이 시스템들을 더 느린 속도로라도 계속해서 파괴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동물 연구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주지만 불완전합니다. 모의 부분 중력 환경에서 수행된 실험들은 근골격계의 일부 측면이 미세 중력보다 더 잘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뼈는 더 천천히 밀도를 잃고 근육은 질량의 더 많은 부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보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구 중력 해서의 상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폴로 임무는 우리에게 거의 아무런 데이터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달 표면에서 보낸 가장 긴 시간은 3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 대부분이 측정 가능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경향을 관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는 단지 탐사 임무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엄한 순간, 생물학적 표류 문제. 이것은 단일 시스템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작은 생리학적 변화들이 동시에 동일한 환경적 스트레스에서 누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 생물학으로부터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이탈입니다. 뼈 밀도 손실은 6분의 1 중력에서 무중력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것이 멈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계적 부하는 여전히 지구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골격계가 여전히 기대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체는 불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지렛대 역할을 위해 뼈에 의존합니다. 관절은 정렬을 위해 뼈에 의존합니다. 뼈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신체의 모든 기계적 시스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표류입니다. 미세 중력 상태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와 생리학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는 이 안전망이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변화를 유발하는 바로 그 감소된 중력 환경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신체는 계속해서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 적응들을 결코 완전히 되돌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것은 신체가 지구에서의 생물학적 기준선에서 매주 조금씩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엄한 순간이 옵니다. 면역체계의 재구성. 이것은 단순한 약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면역 반응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재구성입니다. 우주 비행 연구에서 얻은 일관된 증거는 면역체계가 지구 표면 환경 밖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 면역세포 집단은 변화된 활동 수준을 보입니다. 신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때때로 재활성화됩니다. 염증 지표는 면역체계가 일종의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노출은 달에서 국제우주정거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면역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 고립, 감금, 흐트러진 일주기, 리듬 등은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면역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달먼지가 완전히 새로운 염증성 부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카롭고 반응성 강한 입자들은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신체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오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의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감염, 신체적 부상, 치과 응급 상황. 달 표면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전문가도 없습니다. 모든 의료 처치는 미리 계획되고 임무와 함께 보내져야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오차 범위가
극도로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언딘된 가장 불안한 장엄한 순간, 심리적 고립. 이것은 혈액 검사나 영상 스캔에서는 보이지 않는 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장기인간 고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제한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달의 심리적 환경.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강화된 패턴과 감각적 단서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달은 이들 거의 전부를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하늘은 검습니다. 절대적으로 검습니다. 대기 산란이 없다는 것은 햇빛이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완벽하게 검은 배경에 대해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흰색 원반으로 서 있습니다. 그림자는 날카롭고 절대적입니다. 별들은 낮으로 간주되는 시간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없습니다. 구름, 바람, 비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입니다. 거주지 밖에서는 소리가 통과할 매체가 없습니다. 거주지 안에서는 모든 소리가 기계적입니다. 팬, 펌프, 전자장비. 자연적인 소리 풍경의 부재는 뇌가 이것을 부재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의 그 푸른색과 흰색 원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집과의 시각적 연결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극의 월동 증후군에서 관찰된 심리적 효과와 유사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감정적 반응이 무뎌지거나 과장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대인관계 긴장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남극에서조차 여전히 지평선이 있고 숨 쉴 공기가 있으며 실시간 통신이 있습니다. 달에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승무원이 단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지각적으로 지구와 유사한 거의 모든 참조점에서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의 심리적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전혀 시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공학적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내구성의 시험입니다. 6분의 1 중력에서 우리의 뼈와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절대적인 고립과 감각적 박탈의 환경에서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폴로는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훨씬 더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 머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단지 미래의 임무뿐만 아니라 인류가 종으로서 태양계로 퍼져나갈 잠재력 또한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학적, 심리적 어려움들 너머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더 큰 전략적 역설이 있습니다. 달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약속,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 안에 숨겨진 함정. 왜냐하면 달의 남극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단지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전략적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달 남극의 그 물 얼음은 선택적인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장기 전략의 기반이 되는 근본입니다. 그것 없이는 달의 지속적인 인간 존재를 구축하려는 비전은 거의 즉시 붕괴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산소입니다. 하지만 달에서 물은 또한 연료입니다. 그것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면 카응, 로켓 추진제의 두 가지 주요 성분을 얻게 됩니다. 이 단 하나의 능력은 모든 우주 탐사 아키텍처를 바꿉니다. 이것은 임무들이 지구 밖에서 연료를 보급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 표면에서 발사해야 하는 질량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에서 질량은 전부입니다. 따라서 달의 얼음은 하나의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개념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엄한 순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략적 역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얼음은 달의 가장 험난한 지형에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 이곳은 단지 추운 곳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이 표면에 닿지 않은 곳. 이것이 얼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서 작업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자연광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작업은 인공 조명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영하 250도 섭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왕성 표면보다 더 춥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금속이 부서지기 쉬워지고 윤활유는 얼어붙으며 전자장비는 특별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나온 그 지진 문제를 추가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 지질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집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달하고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패턴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결코 쉬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져온 모든 가정을 시험하는 극단적인 환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과 임무 계획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무가 단지 공학적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 지질학적 수수께끼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원과 위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같은 장소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장엄한 순간으로 이끕니다. 신부 월진의 유발 요인. 이런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이 지진들이 표면 아래 700에서 1200km 깊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그것들을 유발하는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아폴로 데이터가 현대 분석 기술로 재검토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의 조성력이 달의 내부를 너무나 깊숙이 잡아당겨 이 스트레스를 규칙적인 지진 현상으로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이 4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달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달의 궤도 위치와 거의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달이 단지 수동적인 위성이 아니라 지구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중력적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상기였습니다. 달은 우주에서 홀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우리 행성에 의해 끊임없이 주물러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지질학을 이해하기 위해 단지 달뿐만 아니라 지구도 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두 세계 사이의 관계가 단지 궤도 역학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물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장엄한 순간, 천부 월진의 근원. 이것은 아폴로 시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리터 규모 5에 달하는 이 더 강력하고 위험한 지진을 무엇이 유발하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궤도 임무에서 얻은 데이터는 끔찍한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엽상 단해. 이것들은 달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형성된 작은 절벽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달이 전 세계적으로 냉각되고 수축하면서 형성된 단층선의 가시적인 결과입니다. 이 단해들은 달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폴로 지진 관측망이 감지한 가장 강력한 천부 월진의 진원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이 여전히 활발하게 수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표면에 상당한 흔들림을 일으키고 있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십억 년 동안 죽었다고 여겨졌던 세계가 여전히 수축하고
지각을 부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달의 지질학적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단지 매우 느리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린 과정은 표면의 어떤 인공 구조물에든 갑작스럽고 격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달의 위험이 단지 외부에서 방사선, 운석,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온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달은 그 자체로 위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여전히 진행 중인 지질학적 과정이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공식적인 축하 행사와 보도 자료가 조용히 피해가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달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반 위에 놓여 끈기 있고 움직이지 않으며 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오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회색의 조용한 지질학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은 모든 수준에서, 모든 방향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모든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그들을 파괴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실제로 말하는 바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지는 생물학적 위험입니다. 방사선은 경고 없이 급성 응급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배경 위협입니다. 온도 범위는 지구의 대부분 재료가 평생 동안 경험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발밑의 지면은 지진학적으로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들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서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며칠 이상 해결해야 했던 적이 없는 단일한 생존 문제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기계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멈춰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 발견들, 이 무자비한 현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공학적 성취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종의 회복 탄력성과 취약성에 대한 더 깊고 더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위험 뒤에는 더 큰 진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회색의 조용한 지질학 박물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은 모든 수준에서, 모든 방향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모든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그들을 파괴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실제로 말하는 바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지는 생물학적 위험입니다. 방사선은 경고 없이 급성 응급 상황으로 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배경 위협입니다. 온도 범위는 지구의 대부분 재료가 평생 동안 경험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 발밑의 지면은 지진학적으로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들 중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서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며칠 이상 해결해야 했던 적이 없는 단일한 생존 문제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기계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멈춰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 발견들, 이 무자비한 현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공학적 성취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 종의 회복 탄력성과 취약성에 대한 더 깊고 더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위험 뒤에는 더 큰 진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왜냐하면 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위험 뒤에는 더 큰 진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이제 멈춰 생각할 시간입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충격적인 발견과 장엄한 순간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 모든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숙고합니다. 이것은 단지 달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누구이며 이 거대하고 무관심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것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이 무자비한 환경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환경에 들어가기로 선택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생물학적 존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대조는 힘과 취약성 사이입니다. 한편에는 달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초속 20km로 날아오는 미세 운석을 견디며 300도의 온도 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방사선으로 씻겨 나가는 존재. 그것은 물리적 힘의 정의입니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거의 영원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인간의 신체가 있습니다. 얇은 피부층으로 보호되고 특정 온도 범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산소, 물, 압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우리는 종이 한 장에 베어피를 흘릴 수 있고 바이러스 하나에 병들 수 있으며 달의 표준 방사선량에 몇 년 안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취약성의 정의입니다. 이 두 사실을 나란히 놓으면 나타나는 그림은 거의 비극적 희극에 가깝습니다. 기려 이토록 약하고 이토록 섬세한 존재가 이토록 강하고 무자비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광기처럼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부조화 이상입니다. 우리는 변칙입니다. 달 표면에 서 있는 우주 비행사는 폭풍 속에 서 있는 비눗방울보다 더 내구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은 이 환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은 우리에게 이것을 매 순간 상기시킵니다. 그 먼지로, 그 방사선으로, 그 온도로, 그 침묵으로. 하지만 바로 그때 그러나 라는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방정식에는 빠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우리는 달보다 무한히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능력. 달은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 왔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진 활동을 느끼지 못하고 방사선장을 측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지진파를 기록할 수 있고 그 방사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먼지의 화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달의 힘은 거칠고 무의식적인 물리성입니다. 우리의 힘은 그 물리학을 이해하고 모델링하며 심지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능력에 있습니다. 달은 우리를 파괴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생존 전략을 개발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우주에서 단 80년의 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우주의 수십억 년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먼지 한 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지 톨은 우주 자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근육이나 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영속성과 일시성 사이입니다. 달은 영속성의 기념비입니다. 그 표면의 크레이터들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거의 손상 없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남긴 발자국은 바람이나 비가 없기 때문에 수백만 년 더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달은 시간 자체가 느려진 곳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기록 보관소이며
변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시성의 화신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달의 나이와 비교하면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늙어가며 결국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역사는 다시 쓰여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얼어붙은 순간입니다. 이 대죄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무엇을 하든 그곳에 무엇을 짓든 우리의 존재는 달의 시간척도에서 변칙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주지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장비는 고장날 것이며 우리 인간은 그 땅을 떠날 것입니다. 달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오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길고 조용한 역사 속에서 단지 짧은 속삭임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주에서의 위치가 비극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일시성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달은 동시에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시성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변하며 창조합니다. 달은 역사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달은 기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아폴로 임무 자체가 이 역설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 임무들은 인류 역사에서 단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 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달 표면에 닿았고 그것에 대해 배웠으며 그 지식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들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이 만든 영향은 영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학,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이 흐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 속에는 살고 사랑하고 창조하고 의미를 찾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달이 수십억 년의 존재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어쩌면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치는 이 일시적인 순간들을 가져와 그것들의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대조로 이끕니다. 고립과 연결, 달은 궁극적인 고립입니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으며 지구에서 거의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한 인간은 나머지 종족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작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조차 하늘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분리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단절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한 압도적인 인식입니다. 우주적 고독감, 우주의 나머지 부분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작고 창백한 푸른 점에 갇혀 있습니다. 달에 가는 것은 이 고독을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형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미미함과 마주하는 무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의 바로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이 나타납니다. 달에 홀로 있는 그 우주 비행사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수십만 명의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집단적인 노력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지구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지켜봐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주 비행사의 존재가 우리를 하나의 종으로서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분열을 초월하는 공동의 인류적 순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달을 보며 우리는 저기 있다고 말할 때 그 우리라는 단어는 인류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입니다. 당신도 이 연결의 일부입니다.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당신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당신은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호기심과 경이로움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고립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달에 가는 가장 깊은 의미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장 큰 고립의 순간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연결을 발견하는 것.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함께인지를 깨닫는 것. 이러한 대조들, 즉 힘과 취약성, 영속성과 일시성, 고립과 연결은 달이 우리에게 단지 돌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취약성, 일시성, 그리고 외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해력, 창조 능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결을 드러냅니다. 달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성찰 너머에 더 실용적이고 시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역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돌아가는 걸까요?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달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달로의 귀환 뒤에 있는 전략적 논리는 단지 탐험에 대한 열망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논리의 중심에는 완아즈, 왜냐하면 달로의 귀환 뒤에 있는 전략적 논리는 단지 탐험에 대한 열망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논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근본적인 대조입니다. 지식과 미지. 한편에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달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의 화학, 방사선의 양, 지진 활동의 리듬, 그리고 온도 순환의 메커니즘을 압니다. 우리는 장비를 착륙시켰고 샘플을 수집했으며 표면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아폴로 시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과 과학적 방법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지식의 바로 중심에 서 있는 거대한 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6분의 1 중력이 우리 뼈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을 모릅니다. 우리는 면역 체계가 방사선과 먼지에 결합된 공격에 어떻게 견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절대적인 고립과 감각적 박탈의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함께 지낼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는 비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무리 많은 모델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지구에서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실험실에서 시험할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하는 체험입니다. 달 그 자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험실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지 속에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추진력이 놓여 있습니다. 탐험에 대한 열망.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면 갈 곳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질문에 답이 있다면 물을 것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본질도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과 마주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미지의 경계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위험이
동시에 가장 큰 발견이 있는 곳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이 균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는 성장하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 개인적인 여정의 가장 큰 규모의 형태입니다. 종으로서 우리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나는 모른다, 하지만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대조로 이끕니다. 침묵과 메아리. 달 그 자체는 궁극적인 침묵입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은 소리가 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의 역사는 소음 없이 지나갔습니다. 크레이터들은 조용히 형성되었고 산들은 조용히 솟아올랐습니다. 달의 존재는 들을 수 없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 맞서 인류가 만든 메아리가 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착륙으로 시작된 그 첫 번째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이글호가 착륙했다는 교신부터 닐 암스트롱의 그 불멸의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라는 문장까지 달에 대한 우리의 접촉은 소리, 단어, 그리고 통신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세계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본성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간섭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침묵에 우리 자신의 존재를 외칠 필요를 느끼는 종입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단지 기술적인 교신이나 역사적인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종의 공동 상상력, 호기심, 그리고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임무를 계획하며 달로 돌아갈 꿈을 꿀 때 우리는 그 첫 번째 메아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당신도 이 메아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달에 대한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밤하늘을 보며 저곳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할 때 당신은 그 집단적인 목소리에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달의 침묵은 우주의 무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메아리는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탐구, 연결하려는 우리의 열망, 그리고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도 희망을 찾는 우리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 6번 갔습니다. 그 위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382kg의 암석과 흙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50년의 공백 후에 우리는 달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불완전하거나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가 단지 먼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위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방사선이 단지 가끔의 위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렬한 위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울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인간의 몸에 가능한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정보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다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종의 두려움과 겸손, 우주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위축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경이로움과 흥분,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고 싶고 시도하고 싶고 그 미지와 마주하고 싶어하는 데서 오는 영감. 두 감정 모두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두렵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의 적대감의 층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먼지에서 방사선, 지진 활동에서 심리적 고립에 이르기까지 달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어려움들이 인간 정신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력, 창조 능력, 연결하려는 열망, 그리고 미지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호기심. 이것은 단지 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시작의 축하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멀리 가는 순간으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순간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진보와 승리만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험, 위협, 그리고 미지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순간을 덜 영웅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웅주의는 위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 모든 것 후에 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다음 목표인가? 아니면 거울인가?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세계조차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만약 이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한한 수의 당신이 무한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여정에서는 평행 우주의 문을 열고 다른 당신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